미군이 만약에 러우전에 참전했다면 하루 사상자가 3,600명이 예상된다. 저 논문에 쓴 이야기입니다. 미국 스스로가. 미국의 방공망은 우리가 이란의 미사일이나 러시아의 미사일을 모두 뚫린다. 이란이 미사일을 500여 발 쏘았는데 요격한 게 35%예요. 65%는 뚫린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요구하지 않아요. 그게 러시아의 전자전 능력이 다 무력화됐습니다. 돈 버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그다지 실전성이 없게 돼버린 거다. 미국이 지금 무기가 상당히 노후화돼 있고 미국의 군사력은 일단 너무 구식이다. 그래서 항모는 20세기 전력이고 지금 현재는 현대전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이 발달했는데 여기서 매우 취약하고 지금 전쟁부 장관 피트 헥세스가 민간인일 때 한 이야기가 동영상이 지금도 떠돌고 있습니다. 중국과 충돌할 경우에 미국 항모정단이 20분 내에 전멸할 수 있다. 미국 항모가 11척인데 다 가더라도 20분 내에 전멸한다. 극초음속 미사일 앞에서는 항모는 우리가 시팅 닭이라 그래요. 오리가 날아다니지 않고 앉아 물속에 떠 있으면 그거 쏘는 거 쉽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팅 닭이란 말을 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공망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방공망은 우리가 이란의 미사일이나 러시아의 미사일을 모두 뚫린다. 러우전에서는 패트리어트 우크라이나 있잖아요. 그걸 이스칸데르 미사일을 파괴해요. 그런 동영상이 다수 존재합니다. 미사일을 막기 위한 건데 미사일에 의해서 방공무기가 포대 하나에 1조씩 하는 그 무기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지난 6월 달에 12일 전쟁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이란 무기의 미사일에 뚫렸거든요. 그 데이터가 여러분 이스라엘은 아주 좁은 지역에 온갖 방공망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공무기는 세계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데입니다. 북한도 밀도가 높죠. 북한하고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단위 면적당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전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다 미국 기술입니다. 뭐 이스라엘에 AI나 라팔이나 이런 데가 있지만은 대부분 중요한 거 통신 모듈만 이스라엘제를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미국 기술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유명한 아이언돔이나 에로우2, 에로우3, 그다음에 데이비드 슬링, 뭐 미국에서 온 패트리어트, 사드, 그리고 미국 함정이 구축함이 와가지고 한 SM3, SM6 이게 다 총동원됐지만 그 12일 전쟁을 이란이 미사일을 500여 발 쏘았는데 요격한 게 35%예요. 65%는 뚫린 거예요. 한두 개 갖다 놓은 게 없는데 우리나라도 방공망이 밀도가 높지 않거든요. 그래도 뭐 좀 갖다 놨지만은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죠. 우리나라의 탄도탄 방어 레이더가 슈퍼 그린파인 레이더 이스라엘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걸 많이 투자하다 보니 기술이 좀 발달한 부분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뚫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방공망이 미국이 약하고 미국이 약하다는 것은 서방 전체가 약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포함해서 그렇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자랑하는 정밀 유도 무기가 아까도 좀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정밀 유도 무기가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다 무력화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구형 무기만 준 걸로 알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게임 체인저라 그러면서 엄청나게 많은 첨단 무기를 제공했는데 그게 러시아의 전자전 능력이 다 무력화됐습니다. 러시아가 처음부터 다 무력화시킨 건 아닌데 길면은 2달, 짧으면 이틀 만에 다 무력화시켰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많은 거죠. 그거를 이제 소위 말해서 무기체계로 만들지는 않고 있다가 전쟁이 나니까 빨리 동원해가 해결했다는 것이죠. 그런 분야에서 특히 우주나 방공이나 미사일이나 그리고 이런 전자전이나 이런 쪽으로 가면은 러시아보다 미국이 우수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미국 육군전쟁대학 아미 워칼리지라는 데서 나오는 개간지가 있습니다. 한 계절에 한 편씩 나오는 논문인데 파라메터즈라고 그게 이제 굉장히 좋은 논문들이 많은데 2023년도에 그 논문이 실린 것이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주요 교훈이라 해서 이제 쭉 그 논문에 써놨는데 제가 그걸 요약해서 헤드라인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지휘 통제 시스템이 취약한 그런 취약성이 노출됐다. 그래서 과거에 아프간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것과 달리 지금은 완벽한 통신과 대형 지휘소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옛날에는 아무 데 들어갔을 때 마음대로 누릴 수 있었는데 전자전이나 무인기나 위성 인지를 가진 적 앞에서는 이런 것들을 생존할 수 없다. 그러니까 통신이 늘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대형 지휘소가 있어도 그게 지휘소에서 늘 정보가 흘러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계속 끊임없이 교란되고 방해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휘 통제 시스템을 지금처럼 설계해서는 안 된다. 완전히 이제 소위 말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고요. 저것은 과거에 스마트식으로 이렇게 갔던 지휘 통제 발전하는 그런 걸 리비키 교수나 이런 분들이 이야기했던 그거와 상당히 약간 반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저게 첨단으로 가는 게 결국 이긴다 그런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저게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를 지금 내놓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2년 전에 했던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 인무지의 문화 변화가 필수적이다. 그러니까 전쟁이 하도 이렇게 급히 변하고 하기 때문에 상명하복의 문화로는 전쟁 수행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규율된 불복종, 그러니까 무조건 명령을 따르지 말아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는 전쟁이 안 된다. 중요한 것만 갖다 주고 네가 알아서 해라 하는 게 지금 오히려 전쟁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피라미드식의 방법으로는 전쟁 수행이 불가능하다. 병사가 굉장히 자율성을 가지고 임기응변을 많이 해야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전장이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상자 관리하고 인력 재구성 위기가 심각하다. 미군이 만약에 러우전에 참전했다면 하루 사상자가 3,600명이 예상된다. 직접 논문에 쓴 이야기입니다. 미국 스스로가. 우크라이나가 해가지고 지금 1,500~600명이 하고 있는데 저기서 하루 3,600명을 예상했어요. 그런데 미군은 현재 모병이 부족하고 개인 예비군을 축소해가지고 굉장히 미군에 지금 인력이 없어서가 전략적인 취약점이 있다. 트럼프가 들어서기 전에 2년 전에 논문에 나온 이야기예요. 그리고 전쟁 양상의 변화는 지금 기술 혁명이 반영하고 있는데 기술이 하도 빨리 되니까 무인기나 위성이나 센서나 스마트폰, 이걸 오픈소스 정보 오신트라 그래. 이런 것들이 주무기화가 되는데 이거는 옛날에는 국가 행위자들이 했는데 지금 비국가 행위자들도 한다. 아무 테러 단체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예멘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미군이 과거에는 독보적으로 우세했던 것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화됐다. 지금 기술이 엄청나게 빨리 보급돼 가지고 누가 받아가 쓰느냐가 중요하지. 미군처럼 누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전력화해 가지고 몇 년 걸려가 오면 벌써 이게 구형 기술이 되고 이런 거에 걸려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만 작전 이런 걸 많이 해야 되고 비밀 해제 정보 이런 것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무조건 자꾸 통제하는 게 이야기가 아니다. 웬만한 것들은 계속 알려줘야 된다. 그래서 하급 부대에서 여러 가지를 보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상급에서 이게 그야말로 전쟁 지도를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영역 작전 발전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거 전통적으로 육군은 육군, 육해공군이 따로 해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이렇게 같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은 미군은 합동군이기 때문에 통합작전 수행 체계가 미진한 게 드러났어요. 지금 미군은 계속 이렇게 합동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만 각 군이 예산을 주도하고 각 군이 모든 걸 주도한 싸움이 시스템가 통합이 좀 안 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걸 뭐 하기 위해서 40년 전부터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미국의 초대 국방장관이 제임스 포레스탈인데 저 사람이 말을 안 들으니까 자살했어요. 국방장관 1호가 1947년도에. 그래서 아예 지금은 각 군 예산을 별도로 신령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지 않게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알아서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통합작전 수행 체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육해공군 이렇게 싸우지 않고 통합으로 싸우게 이렇게 처음부터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군 차이가 우리나라 같은 데서 병과 차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게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는 아직까지 이제 미국의 합동군 개념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도 좀 사실은 그런 비슷한 데 노출돼 있다고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러우전에서 드러난 것은 미국은 굉장히 화려하고 엄청나게 오랫동안 투자하고 했지만은 실전에서 효용성은 상당히 문제가 됐다는 것을 미국 스스로도 발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전쟁을 하면서 러시아도 문제가 많았지만 상당히 극복을 하고 나아갔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러시아는 미국처럼 엄청나게 화려하게 투자는 하지 않았지만은 그런 시스템적으로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잠재적인 능력이 많이 있고, 그리고 가장 큰 것은 비용 구조가 미국에 비해서 엄청 싸다. 그러니까 이득을 계속 민간이 빼먹는 구조가 실제로 그 민간이 이득을 취하면서 창의력을 발휘해가지고 좋은 걸로 갈 때는 효과가 있는데, 개발하고 창의력을 발휘한 쪽에서 부가가치를 가져가게 하는 것은 유인 효과가 있지만은 지금은 그게 너무 효과보다는 돈 버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무기 자체가 그다지 실전성이 없게 돼버린 거다. 그런 게 이제 가장 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가 누적돼가지고 미국이 지금 무기가 상당히 노후화돼 있고, 러시아는 상당히 조금 전쟁을 하면서 상당히 문제를 개선해나가고 있다. 뭐 그것은 전쟁하면 생길 수 있는 문제지만은 현재로 보면은 그래서 미국이 상당히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첨단 무기, 우리가 PGM이라 그럽니다. 러우전에서 거의 모두 무용지물로 입증됐습니다. 미국 스스로가 다 보도한 이야기예요. 우크라이나에서도 미국 무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굉장히 무기가 소용이 없게 됐다는 것이고요. 미사일 시대입니다.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이 아직도 전력화를 못했고, 항공 무기가 굉장히 무능한 게 보여졌죠. 미국의 군사력의 문제는 뭔가니까 가성비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미군이 세계 최강이라는 것 자체가 좀 과대포장되어 있는데요. 미국의 군사력에 대한 일반의 인식은 두 가지에서 비롯됩니다. 첫 번째는 국방 예산입니다. 국방 예산을 엄청나게 많이 쓰거든요. 천조국이란 별명이 붙여진 지가 꽤 오래됐고 지금은 이제 1,500조를 넘었죠. 이게 당연히 예산을 많이 쓰니까 좋은 군사력으로 생각하고 있죠. 두 번째는 할리우드 영화예요. 할리우드 영화에서 미국의 군사력이 세계 최강으로 나오죠.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그러니까 이제 일반이 접하는 것은 미국이 엄청나게 기술도 좋고 그리고 예산도 많이 쓰고 하니까 예산 많이 쓰는 게 그냥 쓰는 게 아니고 2등하고 거의 여러 배 차이 나고 그 밑에 있는 열 몇 개 나라를 합친 것보다 미국이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제 비효율의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부패 구조에 있습니다. 지나친 부패 구조입니다. 일단 법을 위반한 거는 아닐 수도 있고 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그게 크지는 않는데 법 자체가 부패를 유발하고 있는 거예요. 고비용을 유발하고 있죠. 그리고 법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데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당장 뒤집어질 이야기인데 미 국방부는 이때가 역사상 회계감사를 한 번도 통과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가 하도 되니까 작년에 뭘 이야기했는 거 5년 안에 회계검사를 통과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복잡해서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GAO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감사원 비슷한 데인데 Government Accounting Office라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과거에 잘못한 사업들이나 이런 걸 이제 발견해가 스터디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해라 이런 걸 제안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감사라기보다는 이제 효율성을 자극하기 위해서 하는 데고 이제 감사를 하는 데서는 이제 감사국이 따로 있고 그런데 어쨌든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라는 데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제안하고 있는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비효율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을 건의하는 데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것도 좀 너무 한가한 이야기죠. 거기 지적을 해도 고치지 않으면 그만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치권과 과도한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비역 사성장군의 80%가 군수업체에 취직해 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사성장군은 군수업체에 거의 취직 안 하거든요. 체면이 있지 그거 가지고 80%가 취업하고 있죠. 그리고 F-35라는 비행기는 50개 주에서 생산을 합니다. 각 주의 의원들이 F-35를 관련된 예산을 통과시키면 그 예산을 통과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주에 뭔가 일자리가 도움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막 분산시켜 놓으니까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난번 바이든 정권의 국방장관 이름이 로이드 오스틴이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의 별명, 빈정되는 별명 미들네임이 레이션이었어요. 로이드 레이션 오스틴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레이션에 가가지고 돈 잘 벌면서 부패한 사람을 국방장관을 썼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장군들이 특히 공중파에 나와가지고 막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취직시켜달라 이야기와 같은 거예요. 굉장히 부패한 데다. 근데 이 도덕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부끄러워서 못할 이야기도 하고 있죠. 두 번째 비효율의 원인은 엄청나게 고가의 무기입니다. 미국의 무기는 부티크 무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가 필요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비싸게 받기 위해서 만드는 무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장의 효과는 뒷전이고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니까 우리가 80년대까지만 해도 냉전 시대만 해도 effectiveness란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무기가 얼마나 효과적인가 이런 걸 많이 쓰고 그걸 분석하고 있는데 거의 90년대 와서부터 사라졌어요. 요즘에 미국 무기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뭔가 그러니까 sophisticated, 정교하냐 이런 이야기가 대체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기가 전장에서 효과적이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얼마나 정교하고 얼마나 고급 기술이 들어가고 이런 걸 합니다. 그게 다 돈이잖아요. 지금 전장에 쓰는 병사한테는 화려한 것도 좋지만 효과적인 게 중요하고 그게 많이 보급되려면 쌓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전쟁도 따지고 보면 가성비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설계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지난 35년간 굉장히 이상하게 됩니다. 우리가 루이비통 가면은 덤벨을 팝니다. 2kg짜리 2개인데 인터넷에서 가장 싼 거 사면은 8,200원에 살 수 있고요. 저기 루이비통 멋있는 모델이 나가 들고 있는 굉장히 고급진 덤벨이 344만 2천 원이라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교한 것은 저게 루이비통 만드는 게 훨씬 힘들죠. 마감 처리도 해야 되죠. 그게 내구력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값비싼 재료도 하지만 디자인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저거 가지고 있으면 한 10년은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비싸게 받는 거죠. 그런데 운동하는데 효과는 400배 더 효과 있을까요? 전쟁에서 쓰는 무기가 저런 식으로 설계되고 있다 생각하시면은 미국 무기가 비싸기만 하지 효과가 없다 이 이야기를 이야기할 때 너무
여러 무기를 가지고 설명이 안 되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의 문제는 뭔가니까 방산업체가 너무나 독과점 구조로 돼 있어요. 경쟁력이 상실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미국의 민간업체는 굉장히 창의적인 게 많죠. 특히 이제 인터넷 관련해서라든지 여러 가지 AI를 한다든지 테슬라 같은 기업이라든지 기업들이 많지만은 방산업체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이 한 방산업체는 비싸기만 하지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가 없어요. 지나치게 아웃소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방산업체가 돈 버는 일에만 집중하지 경쟁력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다른 업체가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빅5가 거의 다 해먹는다 보면 됩니다. 미국의 민간 기업은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창의력 경쟁을 하죠. 그런데 방산업체는 독과점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전 세계의 공급망을 의존하거든요. 미국이 제조업의 어떤 공급망이 발달 안 했기 때문에 결국 여러 나라에 이렇게 가져옵니다. 특히 일본 같은데 유럽의 부품 같은 거 많이 의존하고 중국에 엄청나게 의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러우전 발생하고 나니까 이제 중국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게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죠. 그래가지고 2024년도에 작년 1월달입니다. 방위산업 전략서를 채택했어요. 그 전에 조사해 보니까 너무 많은 걸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히터로 문제가 걸려 있죠. 그래서 미국이 저 히터로 문제를 극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두 번째는 미국 무기가 너무 구형이고 가동률이 낮습니다. 최근에 지난 1년 사이에 FA-18이라는 슈퍼 호넷 이 비행기 5대가 추락했어요. 그리고 그 비행기를 기반으로 만든 전자전기 EA-18이 2대가 추락했어요. 그리고 헬기도 빠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된 무기를 계속 돌리고 있고 그리고 전장 상황에 잘 견디지를 못하고 있고 엄밀히 이야기하면 항공모함은 20세기 전력이 있거든요. 현대는 미사일 시대입니다.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국이 아직도 전력화를 못했고 러시아, 중국과 이란도 이번에 이스라엘에 쏘았죠. 그래서 이런 나라에도 밀리고 있죠. 그리고 방공무기가 굉장히 무능한 게 보여졌죠.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서 그런 걸 보여줬고 그리고 후티 반군에 쫓겨나고 아마 베네수엘라에서도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전쟁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리고 이제 미국의 첨단 무기 우리가 PGM이라 그럽니다. 정밀 유도 무기 프리시전 가이던스 뮤니션이라 그럽니다. 이 뮤니션이 이제 러우전에서 거의 모두 무용지물로 입증됐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그냥 하는 이야기가 미국 스스로가 다 보도한 이야기예요. 군사 전문지에서만 나왔기 때문에 일반한테는 안 알려져 있는데 우크라이나에서도 미국 무기 안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생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기만 하고 효과가 없으니까 그렇고요. 물론 그거는 이제 미국 무기 자체도 문제지만은 그것보다는 이제 러우전이 그 사이에 4년 사이에 엄청나게 그 사이에 진화가 많이 된 영향도 있긴 있습니다. 미국한테 모든 걸 덮어 씌울 수는 없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굉장히 무기가 소용이 없게 됐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실전 경험이 부족한 겁니다. 지난 80년 동안 미국이 엄청나게 여러 군데 전쟁을 했거든요. 세계에서 전쟁을 많이 했는데 가장 많이 했 나라인데 무슨 실전 경험이 없는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 할 수는 모르지만 다 고만고만한 나라하고 붙은 겁니다. 대불란전, 대테러전, 조그만 아프간 같은 데 아무도 없는 나라에 가가지고 하는 그런 전쟁만 했지 제대로 된 방공망을 갖추고 전자전 능력이 있고 제대로 정규군을 투사할 수 있는 러시아 같은 데 하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대불란전, 대테러전을 20년 동안 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니까 미국의 교리나 여러 구조도 거기에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정교전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지금 사성장군까지 미국의 가장 높은 사람이 있으니까 미국 합참의장까지 아무도 정교전을 싸워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 정교전이 걸프전이니까 91년도 전쟁을 했던 그때 하관학교에 들어왔으면은 지금 거의 옷 벗고 나갔겠죠. 35년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째 보면 미국의 군사력이 대위 게 있는데 거기에 또 뭐가 있는 거니까 DEI를 해가지고 군에서 다양성 이런 거 한다고 해서 특히 이제 적군인들은 전문직인데 이 사람들이 능력으로 하지 않고 거기에 인종이라든지 이런 거 분배하고 안배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능하고 이런 사람들을 그냥 군대에서 빠졌어요. 그러니까 군 자체가 상당히 떨어져가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그것부터 없앤 거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회복은 되겠지만 지금 현재 굉장히 체력이 낮은 상태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얼마 전에 피터 헥세스하고 트럼프가 장군들 다 불러 모아서 얘기했던 그 내용
우리가 들어보면 좀 황당하죠. 그런 이야기 하려고 불렀나 싶지만은 그 정도로 군기를 한번 잡아야 될 수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 그냥 문서로 이렇게 하기 힘드니까 불러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말 안 들으면 너가 나가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 정도로 미국의 어째 보면은 군대 내부가 골병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방산구조 문제가 왜 독과점이냐 보시면은 저기 오른쪽에 그래프가 있습니다. 저건 CSIS라는 데서 만든 그래프인데요. 옛날부터 저기 비중을 쭉 보시면은 경쟁력이 검은 때는 여러 군데가 경쟁을 했는데 실제로 나중에 보니까 경쟁이 없어지고 위에 있는 독과점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그걸 따가더라. 그러면서 이제 그래프가 축 처지죠. 그래서 한 80~90%가 대부분 독점 구조화에서 물건을 계약을 따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게 생긴 사유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게 이제 너무 지나치게 된 거죠. 그래서 90년대 탈영전을 하면서 이제 전쟁이 없어지니 국방 예산을 삭감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여러 그 방산업체들을 합병을 시켰어요. 합병 안 하면 물건 안 준다 그래요. 합병을 막 시켜가지고 작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구조조정을 했는데 그걸 하면서 다시 또 2000년도부터 전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라크 전 이때부터 전쟁을 하면서 이제 돈을 많이 쓰게 됐는데 그 돈을 마치 이렇게 합병돼 가지고 우리가 그 컨센트레이티드 됐다 그러죠. 그러니까 아주 집중돼 있는 몇 가지 회사한테 이제 돈이 다 가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주 계약자가 51개인데 지금 10개밖에 안 되고요. 그 중에서도 빅5가 대부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주도하는 민수회사가 참석을 못해요. 옛날 같으면은 군수 부분을 민수가 그걸 했어요. 예를 들면 포드 회사의 항공 우주 부분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LM이 이제 럭키드 마틴한테 떨어져 나간 거고, 코닥이라는 회사도 감시 장비를 만들고 있었는데 그 L3라는 회사로 떨어져 나가 버렸고, 그러니까 민간하고 군수가 완전히 분리돼 버린 상태죠. 그래서 혁신을 주도하는 민수 회사가 방산에 참여를 못 하니까 미국의 방산업체가 돈은 많이 쓰지만 조그만 회사들끼리 모여가지고 하고 있다. 그래서 무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핵심 R&D는 국방부가 주도하기 때문에 방산은 또 R&D 능력이 별로 없어요. 자기 돈을 투자해가지고 R&D를 하는 게 민간 회사잖아요. 근데 국방부 이건 R&D도 돈을 주는 거 받아가 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 따라 오고 하니까 연속성이 좀 없고요. 한편에 러시아나 중국은 방산이 다 국영이거든요. 사업을 해서 남는 이득을 취하는 데는 미국 방산회사가 훨씬 좋지만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국민 세금의 상당 부분이 다른 주문이 들어가고 무기로 나타나는 것은 적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방산 구조가 상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